초등학교 선생님의 수학 수업 안내자, 초등수학 르네상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학년 1학기 덧셈과 뺄셈 단원의 학습 목표, 교과서에 제시된 이와 같은 문제 해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참 쉽죠?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 식. 그래서인지 별 가르칠 것이 없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선생님도 있더군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계산의 정답 구하는 것이 수학 수업의 전부다, 이렇게 오해하면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1학년 수학에서 개인차가 나타나는 거, 또 부진화가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하실 겁니다. 입학 전에 아이들은 이미 덧셈과 뺄셈 개념을 습득했다, 이걸 이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1학년 덧셈과 뺄셈 단원의 핵심은 계산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도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3 더하기 2는 5, 7 빼기 2는 5, 이런 덧셈과 뺄셈식은 아이들에게는 생애 최초로 접하는 수학식이라는 사실, 이걸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이 단원의 진짜 학습 목표는 덧셈과 뺄셈이 아니라 덧셈식과 뺄셈식입니다. 그래서 단원 제목도 덧셈과 뺄셈이 아니라 덧셈식 그리고 뺄셈식,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걸 무시하고 빠른 계산을 강요하다 보면 손가락셈을 금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수학 부진화가 나타나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1학년의 덧셈과 뺄셈 단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손가락셈이 아이들의 두뇌 발달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그래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얼마나 비교육적인 처사인지 이 설명이 이 영상에 들어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학년 1학기 1단원과 3단원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 내용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따르면 1학년 첫 단원에 12차시, 세 번째 단원에 14차시, 합하여 대략 25 또는 26 이런 차시로 구성되어 있죠. 중간에 있는 두 번째 단원 여러 가지 모양, 이건 무시하세요. 이 두 단원을 먼저 마친 후에 두 번째 단원 진도를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가지의 수 그리고 덧셈식과 뺄셈식, 이 모두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떤 내용이냐? 입학 전에 터득한 수세기 활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떼어내어 분절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은 이렇게 6단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략 25차시에서 30차시로 넉넉하게 예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 교과서의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각 단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구성이 얼마나 더 깊이 있고 짜임새 있다는 걸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같은 개수끼리 연결하는 수세기 활동을 점검한다. 정답이 아니라 한눈에 개수를 파악하는 직관적 수세기가 가능한가를 점검한다. 여전히 하나씩 수세기를 한다면 5 이하의 수세기 연습이 더 필요하다. 눈으로만 확인했던 비금을 직접 표기하며 1:1 대응 개념을 익힌다. 비금을 직접 그리며 5개 묶음 개념을 저절로 익히는 효과가 있다. 개수에 맞춰 하나씩 그리다가 5개에서 묶는 것을 강조한다. 아라비아 숫자를 읽고 쓰는 것은 이미 익혔다고 전제한다. 먼저 아라비아 숫자가 나타내는 수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수량을 파악한 후에 직접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활동이다. 숫자 읽기의 이중구조, 즉 우리말 수세기 단어와 한자어 수세기 단어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에게는 쉽고 간단하지만 처음 수를 배우는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일상생활의 대화에서 수세기 단어를 반복하여 말하게 한다. 앞으로 자주 등장하는 수직선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먼저 수 배열표를 도입한다. 수 배열표를 작성하면 순서수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숫자형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오가지 수와 구가지 수를 구분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숫자의 크기 때문이 아니고 수색이 능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제시된 사과의 개수? 물론 4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닙니다. 세어볼 필요도 없었죠.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직관적 수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몇 개죠? 그렇죠. 8개입니다. 어떻게 세웠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8가지 세웠어요? 만일 그렇게 세웠다면요. 당신의 수 감각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 그렇게 세는 아이들이 누구인지는 찾아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둘, 넷, 여섯, 여덟 또는 먼저 5개를 묶고 그 다음 3개를 세워서 8 또는 넷 묶어서 8개 이렇게 답하는데요. 이처럼 6개 이상은 직관적 수세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묶어 세기로 개수를 헤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묶어 세지?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직관적 수세기와 구분해서 전략적 수세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전략적 수세기, 즉 묶어세기에서 각각의 단위가, 묶음의 단위가 5개 이하라는 사실 어떠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직관적 수세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직도 손가락 셈을 하는 아이들,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되지 않나요? 직관적 수세기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5가지의 수와 9가지의 수를 따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단순히 숫자의 크기 때문에 구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UI 수세기 능력이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로 가르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반영하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가 없으니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교과서만 그대로 따라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그런 겁니다. 교과서 비판적 안목으로 검토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국가제 수도 살펴볼까요? 우리말 수세기 단어와 한자의 수세기 단어를 알맞게 선택하는 활동이다. 영부터 9까지의 수를 기차 모양의 수 배열표에서 익힌다. 수직선 모델의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이며 동시에 순서수도 파악하게 된다. 수 배열표에서 자연스럽게 수직선으로 넘어가는 단계다. 수직선의 오른쪽 방향은 1 큰 수, 왼쪽 방향은 1 작은 수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수직선 모델과 유사한 건물에서 몇 층인가를 확인하며 수의 순서를 파악한다.
같은 아라비아 숫자이지만 개수가 아니라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수다.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수 감각 때문이 아니라 위치에 대한 공간 감각 때문이다. 이때의 공간 감각은 오른쪽과 왼쪽 그리고 앞과 뒤라는 방향 감각을 말한다.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의외로 숫자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 10분의 경우 10시 10분 또는 10시 10분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열이라는 순 우리말로, 분은 10이라는 한자어로 각각 다르게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색이 단어 이중구조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모르니까는 잘못 읽는 거죠. 우리말을 처음 배우는 외국인도 이와 유사한 실수를 범한다고 합니다. 한자어권에 속하는 우리의 언어체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른 나라 아이들에 비해서 처음 숫자를 배울 때 숫자 읽기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른들은 너무나 익숙해서 의식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읽을 수 있죠. 하지만요, 수 단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학교 수학 시간에 가르치지 않으면 어디서 가르치죠? 학교에서 가르쳐야죠. 하지만 교과서를 보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말 수단어, 한자어 수단어 이렇게 함께 보여주기만 하면 그건 아니죠. 아이들을 배려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활동처럼 상황,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이 단어들을 습득하게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으기와 가르기를 살펴봅시다. 묶어 세기에 의한 모으기 활동이다. 숫자는 처음에 묶어야 하는 개수이다. 이 숫자를 보고 직접 묶어보며 이어 세기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저절로 덧셈 개념을 완성하게 된다. 처음에 묶는 개수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수감각이 형성되면서 나머지 개수까지 고려하여 묶음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다.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 나올 수 있다. 수 구슬 모델에서 몇 개씩 묶을 것인가를 스스로 직접 결정해야 한다. 답이 여럿 나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덧셈 연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수 구슬 모델에 이어 수직선 모델이 등장한다. 묶어 세기가 아닌 띄어 세기에 의해 답을 구한다. 수직선 위에서 이루어지는 덧셈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숫자만 제시된 모으기 활동이다. 앞의 문제와 다르지 않다. 단지 그림을 보지 않고 오로지 숫자만 제시된 모으기일 뿐이다. 세수 모으기 활동이다. 수 구슬 모델에 이어 숫자만 제시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덧셈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면 건너뛰어도 무방하다. 너무 어려운 것에 집착하여 강요할 필요는 없다. 자칫 수학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모으기와 가르기 왜 필요할까요? 이건 말이죠. 국가제 수단원 그리고 덧셈식과 뺄셈식 단원을 연계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국가제수는요, 5 이하의 직관적 수세기를 토대로 전략적 수세기라고 그랬죠. 그렇게 개수를 헤아린다는 겁니다. 이러한 수세기 활동이 자연스럽게 덧셈과 뺄셈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바로 모으기 그리고 가르기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모으기와 가르기는 수세기의 연속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덧셈과 뺄셈이라는 거죠.
교과서의 가르기와 모으기를 봅시다. 달랑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네모안에 숫자로 답을 적어 넣으면 가르기와 모으기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세기 활동의 단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제시합니다. 곧 이어서 덧셈과 뺄셈이 도입되는 걸 보면 가르기와 모으기를 왜 넣었는지,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수세기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아이들이 교과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때부터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으기에 이어서 가르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가려진 부분의 개수를 구하며 뺄셈을 위한 가르기 활동을 시작한다. 먼저 전체 구슬의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려진 부분을 떠올리며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가르기의 핵심이다. 주사위 눈을 소재로 하는 가르기를 한다. 마지막 문제는 구의 가르기를 스스로 결정하며 주사위 눈으로 나타내야 한다. 수직선 위에서 두 수의 가르기 활동을 이어간다. 모으기에서와 같이 띄어세기를 하며 각 수의 크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숫자만 제시된 가르기 활동이다. 여러 형태의 문제이지만 가르기 활동에는 변함이 없다. 가르기를 직접 하는 것보다 오답을 찾으며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가르기 상황 속에서 0이라는 숫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정답이 여럿 있을 수 있다. 오답을 정정할 때 왼쪽 숫자가 아닌 오른쪽 숫자를 수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르기와 모으기는 덧셈과 뺄셈으로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수학적 모델들을 제시한 겁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개만 소개하죠. 우선 구슬 모델. 흩어져 있는 구슬 전체 개수를 세어보는 과정에서 묶어세기에 의한 모으기를 익히고 이는 결국 덧셈으로 이어지는데요. 또 1부터 6까지의 수가 표기된 주사위 눈을 소개했죠. 주사위 눈은 한눈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수세기와는 무관하지만 주사위 눈이 기하학적 형태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여기 소개해드린 겁니다. 수직선은 자연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로 앞에 숫자 그리고 바로 뒤에 숫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수학적 모델이니까요. 그래서 수직선만 제대로 익히면 하나 큰 수, 하나 작은 수 굳이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직선 위에서 덧셈과 뺄셈의 진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덧셈과 뺄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르기와 모으기를 익히며 아이들은 이미 덧셈과 뺄셈 개념을 형성하였다. 이제 덧셈식과 뺄셈식 표현을 익혀야 한다. 주어진 사파에서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의 의미를 파악한다.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의 이동은 덧셈 기호, 왼쪽으로의 이동은 뺄셈 기호로 나타내며 덧셈과 뺄셈 기호의 의미를 익힌다. 수직선은 이후의 사칙연산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수학적 모델이다. 등호를 도입하기 직전에 화살표를 사용하여 덧셈과 뺄셈의 역동적인 상황을 인식한다. 주어진 사파의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모으기와 가르기 상황을 덧셈 기호와 뺄셈 기호를 이용하여 화살표식으로 나타낸다. 등호 도입의 직전 단계다.
덧셈과 덧셈식, 뺄셈과 뺄셈식 구분하자 그랬죠. 이 단원의 핵심은 덧셈과 뺄셈이 아니고 수식으로 나타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원의 제목 덧셈식과 뺄셈식이 보다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2 더하기 4는 6 그리고 7 빼기 2는 5 이런 덧셈식과 뺄셈식은 우리 아이가 생애 최초로 접하는 수학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덧셈과 뺄셈을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구성 요소인 식을 구성하는 요소인 수학적 기호들을 충분하게 익힐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특히 등호는요. 등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등호를 그냥 단순히 얼마지라고 계산해 답을 구하는 기호로 잘못 알고 있더군요. 그래서 등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먼저 화살표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등호 도입을 부등호 도입과 함께 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제 덧셈과 뺄셈식 표현으로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등식 표현이 시작된다. 화살표식을 등식으로 나타낸다. 수직선에서의 이동을 덧셈식과 뺄셈식으로 나타낸다. 띄어쓰기에서 칸의 수에 주목해야 한다. 모으기를 덧셈식으로 나타내고 가르기는 뺄셈식으로 나타낸다. 굿을 6개와 8개를 먼저 덧셈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다시 뺄셈식으로 나타낸다. 가르기와 모으기가 그렇듯이 덧셈과 뺄셈이 서로 역의 관계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수직선에서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나타내며 덧셈과 뺄셈의 역의 관계를 익힌다. 주사위 눈의 합을 덧셈식으로 나타내며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익힌다. 교환 법칙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숫자를 바꿔 더하여도 값이 같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생애 최초의 수학식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활동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보았던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추가하려고 합니다. 덧셈과 뺄셈이 서로 역의관계라는 사실을 수직선에서 눈으로 확인하게끔 제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제의 출발점은요, 이와 같은 뺄셈 문제였답니다. 도넛을 형은 8개 갖고 있고 동생이 3개 갖고 있을 때 형과 동생이 갖고 있는 도넛의 차이를 구하는 문제이죠. 8 빼기 3은 5라는 뺄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차이를 네모로 나타내면 이렇게 뺄셈식이었던 것이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뺄셈도 결국 덧셈에서 나왔다는, 다시 말하자면 덧셈과 뺄셈이 서로 역의관계라는 사실을, 물론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요, 이런 역의관계를 암암리의 아이들이 인식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이 문제에 담았습니다. 이건요, 2학기에 배우는 덧셈과 뺄셈에서 다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학년 1학기의 덧셈과 뺄셈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굿데이.